자, 이번 장에서는 제29장 개방경제의 거시경제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쇄경제에서 한 단계 넘어서서 개방경제에 대한 설명이고요. 개별 경제주체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 경제 전체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이와 같이 개방경제의 거시경제학을 설명하기 위한 기본적인 개념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가지 예가 교과서에 나와있죠. 교과서 이제 승용차를 탈 때 포드, 토요타 이런 것들도 살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놀 수도 있고 태국 가서 놀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금융자산을 살 수도 있고 외국 금융자산을 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모든 경우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국내 경제뿐만 아니라 해외 경제를 또는 세계 경제를 고려한 상태에서의 의사결정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보면 좋은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국제무역을 통해서 문호를 개방하면 분명히 이득이 따른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자,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못 사는 국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프리카 저개발 국가들은 아직 개발에 기반이 닦이지 않았지만 중앙집권적인 그런 국가를 가지고 있고 교육 수준이 어느 수준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 사는 국가들이 어떤 국가들이 있죠? 북한이 대표적이죠. 그 다음에 쿠바가 대표적이죠. 자, 그렇다면 인적 수준이 낮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회가 그다지 혼란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북한과 쿠바가 그렇게 못 살까요? 제가 보기에는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역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역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 사람이나 쿠바 사람들은 그 국가에서 사용해야 될 모든 자원들을 자기가 생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한 개인에 대한 설명과도 똑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입을 옷, 여러분들이 쓸 안경, 여러분들이 볼 책을 다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형편없을 거예요. 제대로 하는 일 하나도 없을 겁니다. 거기에 비해 가지고 옷 만드는 사람들은 옷만 만들고, 책 만드는 사람들은 책만 만들고, 일하는 사람들은 일을 하고, 강의하는 사람들만 강의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훨씬 더 좋은 서비스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번영, 전 세계가 함께 누리고 있는 이 경제적 번영에 있어서 무역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냐 하는 것은 여러분 다시 한번 곱씹어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 3장, 9장 여기서도요, 자유무역의 이득, 그리고 비교우위 재화의 특화함으로써 생활 수준을 얼마나 향상시킬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 이야기 드렸죠. 자, 그래서 636페이지에 보면 맨 먼저 기본적인 개념 분석이 나옵니다. 폐쇄경제와 개방경제인데요. 다른 경제와 교류하지 않는 경제를 폐쇄경제라고 하고 교류하는 경제를 개방경제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폐쇄경제가 아니라 개방경제를 다루게 될 거다. 여러 경제와 자유롭게 교류하는 경제를 다루게 될 거다 하는 내용이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한 국가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와의 상관관계를 다루게 됩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국가와 국가 간의 상관관계는 어떤 형태가 되겠습니까? 국가와 국가 간의 상관관계는 재화를 통한 거래이거나 아니면 화폐 또는 금융자산을 통한 거래이거나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이에요. 자, 그래서 그 중에서 맨 먼저 나오는 것이 수출인데, 수출은 수입 반대말이죠. 외국의 물건을 파는 걸 말합니다. 외국의 재화나 서비스를 파는 걸 이야기합니다. 수입은 뭡니까? 외국의 재화나 서비스를 사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가 우주선을 만들어 갖고 외국에 팔았으면 수출이고, 외국에서 컴퓨터를 사왔으면 수입입니다. 그렇다면 순수출이라는 개념은 뭐겠습니까? 순수출이라는 개념은 우리나라에서 외국에 판 금액 중에서 사온 금액을 뺀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150개만큼을 팔았는데 100개만큼을 사왔다 할 것 같으면 순수출 net export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50이 되겠죠. net export는 당연히 50이 되겠죠. 이것이 바로 순수출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순수출이라는 개념은 다른 의미에서 무역수지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뭐 서비스만 포함하느냐, 재화까지 포함하느냐 하긴 하지만 뭐 우리나라에서는 상품 수지 또는 경상 수지, 무역 수지 그렇게 큰 차이를 두지 않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역 수지라고 부르기도 한다. 순수출이라는 것이 무역 수지로 불리기도 한다는 내용이고요. 자, 이 순수출이나 무역 수지가 0보다 큰 경우를 뭐라고 부릅니까? 무역 수지의 흑자, 0보다 작은 경우를 적자, 그 다음에 무역 수지가 정확하게 0인 경우를 무역 수지 균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637페이지 오른쪽에 보면 주요 용어들을 잘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주의해서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장에서 이제 다양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게 되겠지만 그 내용을 살피기 전에 먼저 사례 연구라고 되어 있는 것들 한번 보세요. 미국 경제의 개방 및 확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다음에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미국에서는 사실은 국제경제학을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하고 달리 미국에서 국제경제, 수출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5%를 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점점 그 비중이 커져가지고 10% 가까이 이루고 있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됐어요. 미국 경제의 개방 및 확대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 637페이지는 이만큼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40년 사이에 가장 극적인 변화가 국제무역과 금융의 중요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GDP의 5%에도 미치지 못하던 수출이 교통의 발달과 통신의 발달로 엄청나게 큰 성장을 보이게 되었다. 기술 진보 및 국가 간의 특화도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다. 638페이지에 수출 및 수입의 증가도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꽤나 큰 증가, 한 40년 기간 동안 2배 가까이 커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이 재화나 서비스의 이동이었다면 이번에 여러분들이 살펴볼 내용은 자본의 이동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자본의 이동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파악하시면 좋겠냐면요. 재화와 서비스의 이동 반대쪽에 일어나는 것이 이제 자본의 이동이라고 보셔도 좋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자본의 이동에 있어서는 맨 먼저 바로 직접적으로 나오는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이 용어가 매우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Net Foreign Investment라는 거예요. 자, 순해외 투자입니다.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무진장 많이 투자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외국으로부터 더 무진장 투자를 많이 받는다면 우리나라의 순투자는 마이너스가 되죠. 이해가시죠? 투자 자체의 규모보다 우리나라의 투자와 외국으로부터 투자를 받는 금액의 차액을 살피겠다는 겁니다. 그 차액이 바로 Net Foreign Investment예요. 639페이지 칼럼을 봐주시면요. 내국인에 의한 외국 자산의 취득 금액에서 외국인에 의한 국내 자산의 취득 금액을 뺀 수치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순해외 투자에는 몇 가지가 있느냐 해가지고 이제 해외 직접 투자, 그 다음 해외 증권 투자, 그래서 경영까지 담당하는 경우를 해외 직접 투자라고 하고, 증권 투자라는 것은 단지 주식의 차익만을 얻으려고 하는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순해외 투자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요. 순해외 투자라는 것을 결정짓는 데는 어떤 요인들이 있겠습니까? 해외 투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이론은 다음 장에 다루도록 할 것이고요. 이번 장에서 해외 투자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들만 살펴본다면 먼저 해외 자산의 실질 이자율, 국내 자산의 실질 이자율. 다른 요인이 없다면 어떻겠습니까? 실질 이자율이 높은 곳에 아마 투자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 위험성, 그 다음에 정부 정책, 이런 것들도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640페이지 보면은 또 재밌는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재밌는 내용들을 두 가지 봤다는 거죠. 재화와 서비스의 교역에 있어서의 차액에 해당하는 순수출, 그 다음에 해외로의 자금 유출 및 국내로의 자금 유입의 차이에 해당하는
순 해외 투자. 제가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등호를 표시해 버렸는데요. 여기다 줄을 하나 더 그어도 좋습니다. 이게 해외 순투자와 순수출 간에 존재하는 항등식 관계예요. 640페이지 교과서를 보시면 이 내용은 아주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단지 방정식 관계가 아니라 이제 항등식 관계를 가지게 된다. 이 방정식은 항등식의 관계를 가진다는 것이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약간 이해하기 힘드실지 모르겠지만, 가만히 이 내용을 읽다 보면, 당연한 이야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순수출과 순해외 투자가 일치한다는 것은, 순수출과 순해외 투자가 일치한다는 것은, 교환에 의해서 모든 국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란 거죠. 그냥 강도가 아니라, 교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써요? 아마 외국의 물건을 더 많이 팔면 외국의 자산을 더 많이 가져오겠죠. 물건을 팔고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달러를 가져온다든지 이런 형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온 것보다 더 많이 팔았다면 그만큼의 차익이 있을 것이고 그 차익만큼을 받아왔잖아요. 당연히 이 식은 어떻게 보면 교환이 성립하는 경제에서는 당연히 성립하는 거예요. 수출을 많이 했는데 그 금액이 얼마냐? 돈이 들어왔는데 그럼 그 돈이 들어온 원천은 뭐냐? 얼마만큼을 외국에 더 많이 팔아보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전의 양면과 같다. 그래서 한 나라가 판매한 재화와 서비스의 순가치는 그 나라가 취득한 자산의 순가치와 같다. 당연하죠. 물건을 많이 판 만큼 돈도 많이 가져왔을 거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거시경제학의 몇 가지 개념들도 보셨고 지금 개방경제에서 새로 나온 개념도 봤어요. 그러면 이와 같은 내용들이 어떻게 연결되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예전에 봤던 내용이 이제 총수요 결정식이라는 게 있었죠. 교과서 641페이지를 보시면요. Y는 C 플러스 I 플러스 G 플러스 NX 순수출 부분이 뒤에 붙어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요. 이 식을 간단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된다고 했죠. S equal I D 플러스 IF 예전에 제가 이런 식 쓴 적이 있었죠. 이 식이 지금 교과서에 나와 있는 I 플러스 순해외 투자 NX 순수출이 여기 들어가도 좋고 그 다음에 또 한번 변형한다면 NX는 NFI하고 같으니까 I 플러스 NFI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결국 이 식은 어떻습니까? 수출이라는 것, 이제 저축이라는 것은 투자, 국내 투자 또는 해외 투자로 사용된다 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이 방정식이라는 것은 한 나라의 저축이 국내에 투자를 하고 국내에 투자할 때가 부족하면 외국에까지 투자를 할 거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보면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고요. 이 식이 간단한 의미를 갖지만 다양한 변형의 속에 여러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642페이지에 나오는 칼럼은 상당히 재미있어요. 사람들이 이런 걱정들을 한다는 거죠. 자, 개도국에서 너무 많은 투자를 한다. 개도국에서 너무 많은 투자를 한다. 그러다 보니까 자금은 전부 개도국으로 가버리고 선진국엔 투자할 자본이 없어가지고 선진국 경제가 무너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는 거죠. 그럼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이야기는 어폐가 있다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항등식이에요. NX는 NFY. 자, 아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개도국에서 수출을 많이 한다. 그런데 이렇기 때문에 후진국으로만 자금이 가고 선진국에는 자금이 없어가지고 선진국에서는 투자를 못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한다 그랬죠. 근데 그 내용은 이 식 하나만 봐도 잘못된 내용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만약에 후진국에서 수출을 많이 했다면 후진국은 동시에 어떤 국가입니까?
외국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국가잖아요. 그럼 후진국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면 자금은 오히려 어느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거죠? 선진국 쪽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모순된 이야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크루그만 경제학, 유명한 경제학자죠. 이분은 무역수지 흑자를 내는 국가가 순투자자이기 때문에 개도국이 수출을 많이 하고 모든 세계 자금이 개도국에만 몰리고 있다. 이런 말들은 그 두 가지 문장 자체만 해도 서로 모순을 보이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말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지금까지 국제무역을 비교적 자유롭게 유지시켜왔고 제3세계의 수억 인구에게 처음으로 경제적 번영을 맛보게 해준 지적인 공감대, 바로 자유무역에 대한 그런 확신입니다. 이것이 무너져가고 있음을 심히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사례 연구 642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사례 연구에서 저축의 감소가 국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국민저축, 국내투자, 그 양자의 차이가 순해외 투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해준 내용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경상수지 적자와 마이너스 투자가 계속 나타났죠. 경상수지 적자와 마이너스 투자, 당연히 같은 방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소득 계정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개념에 대해서 정리를 했고요. 이번에는 이제 국제 거래에 있어서 이제 수량 변수를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가격 변수를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환율에는 두 가지 대표적으로 있는데요. 명목 환율하고 실질 환율이 있어요. 대부분 명목 환율을 많이 쓰고 교과서에서는 실질 환율을 쓸 때도 있죠. 여러분 1달러 1200원이라고 하죠. 그러면 1200이라고 쓴 거는 이게 이제 환율이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만약에 여러분이 이거 기호를 쓴다면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1200원이다. 1달러에 대해서. 이해가시죠? 자, 이와 같이 구성됩니다. 1200원 per 달러. 이와 같이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인 환율인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많이 쓰는데, 미국은 어떻게 쓰기도 하냐면, 거꾸로 다른 방법을 쓰기도 해요. 이거 거꾸로 쓴다면 1200분의 1원이다. 보세요. 1달러이다. 1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써도 똑같죠? 1달러가 1200원이다나 1원은 1200분의 1달러나 같은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여러가지 이렇게 써도 좋고 이렇게 써도 좋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방법을 많이 쓰죠. 근데 또 신기하게 미국에서는 이 방법을 쓰는 교과서들도 있다고요. 우리 교과서에서도 이 방법을 사용해가지고 설명하는 경우가 나와 있습니다. 여하간에 원래 원화의 가치를 따지기 위한 평가 기준은 뭐였겠어요? 이거였어요. 원화가 몇 달러냐? 이 값이 커지면 뭡니까? 1원이라는 것이 1200분의 1원에서 300분의 1원이 됐다. 300분의 1달러가 됐다. 그럼 강세가 나타난 거죠. 이걸 평가 절상이 나타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외국 화폐에 대해서 자국 화폐가 가치가 상승했을 때 이것을 평가 절상이라고 하고 그 반대 경우를 가리켜 가지고 평가 절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평가 절상이나 절하가 바로 수출이나 수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정확하지 않아요. 아직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요. 대부분 교과서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대부분 교과서에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환율이 지금 이런 형태로 나타내졌을 때요. 환율이 상승했을 때 수출이 증가하고 국제수지가 개선된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건 왜 그렇겠습니까? 1달러 1200원에서 1달러 1500원이 되면 예전에는 1200원짜리가 1달러로 나가다가 이제는 1500원짜리가 1달러로 나가니까 1200원짜리는 1달러보다 싸게 나가겠죠. 그러니까 수출이 잘 될 거 아니에요.
이해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국제수지 흑자가 갖고 올 거라는 건데, 문제는 환율이 1200에서 1500으로 가는데, 만약에 물가지수가 100에서 150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없다면 1200원짜리가 1달러에 나가다가 1500원짜리 더 좋은 게 1달러로 나가니까 수출이 잘 되겠죠. 근데 물가가 100에서 150으로 올랐어요. 그러면 이 당시에 1500원짜리는 물가 상승 이전에 얼마짜리예요? 1000원짜리가 되겠죠. 이 말은 뭔가 하면 환율이 상승하더라도 그보다 더 큰 물가의 상승이 있다면 환율이 상승하더라도 오히려 수출이 감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환율을 고려하는 데 있어가지고 명목적인 일은 환율뿐만 아니라 동시에 뭐를 고려하는 환율 개념이 필요할 거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물가를 동시에 고려한 환율 개념이라는 것이 필요할 거라는 것을 예측하실 수 있죠. 그래서 나온 개념이 바로 Real Rate of Exchange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P 비슷하죠. 예. 이게 미국식 표현이긴 한데요. 미국식 표현이긴 한데 사실은 우리식으로 적으려면 이렇게 적어야 돼요. 우리식으로 적으려면 우리나라식으로 적으려면 비스타 P 이렇게 적어줘야 맞아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쓰고 미국에서는 1200분의 1로 쓰기 때문에 분자 분모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하고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요. 자, 여기서 한번 보시죠. 이 식에서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명목 환율의 상승이 바로 실질 환율의 상승이 되죠. 하지만 이 식은 뭘 나타내 주냐면 아무리 환율이 상승해봤자 더 큰 물가 상승이 있는 한, 더 큰 물가의 상승이 있다면 이거는 서로 상쇄되어 가지고 실질 환율 측면에서는 명목 환율에서 예측한 거하고 반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히려 환율이 변하는 경우에 수출이나 수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셨는데요. 환율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환율을 결정짓는데 제일 첫 번째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이론이 바로 구매력 평가설이라는 겁니다. 자, 아주 오래된 이론이고요. 또한 아주 강한 설득력을 가진 이론입니다. 결국 구매력 평가설이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환율이란 건 각 국가의 화폐가 가진 화폐의 구매력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이론입니다. 자, 647페이지 오른쪽 칼럼을 한번 봐주십시오. 보통 PPP라고들 많이 얘기하죠. Purchasing Power Parity. 한 나라의 화폐는 모든 나라에서 동일한 수량의 재화를 구입할 수 있어야 한다는 환율 결정 이론입니다. 한 나라의 화폐는 모든 나라에서 동일한 수량의 재화를 구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결정 이론인데, 그래서 이 PPP를 바치고 있는 것이 이제 Law of One Price, 일몰일가의 법칙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이 분필이 우리나라에서는 50원이고 일본에서는 100원이 못하겠어요. 우리나라에서 사서 일본에 팔아버리면 된다는 거죠. 이와 같이 이른바 차익을 남기는 거래를 아비트리지라고 불러요. 재정거래 또는 차익거래라고 부르죠. 아비트리지. 자, 이 아비트리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차이가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결국 하나의 가격이 되고, 이해가시죠? 하나의 가격이 되고 결국 어떻습니까? 화폐 역시 동일한 화폐 가치를 가지고는 모든 국가에서 같은 양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환율이라는 것이 어떻게 결정되냐면 모든 국가에서 동일한 화폐로 동일한 양을 구입할 수 있도록 조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환율의 역할이라는 주장이 이제 그 구매력 평가설입니다. 자, 그래서 패러티는 동등성, purchasing power는 구매력. 그래서 구매력 평가설이라고 부르는데, 자, 구매력 평가설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교과서에 나오는 방식은 우리나라 표현 방식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보면, 자, P가 우리나라 물가예요. 그 다음에 P스타는 외국의 물가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1000원, 그 다음에 1달러, 이런 게 물가 수준이죠. 그러면 이 두 개가 같다. 1인분 일가의 법칙이라 그래가지고 이 두 개가 같다는 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원화하고 달러를 그냥 비교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요. 그래서 만약에 같아진다면 원화로 바꿔주거나 달러로 바꿔줘야 되겠죠? 근데 환율이라는 것을 예전에 어떻게 정의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까? 1200이라고 했을 때는 달러, 원 이랬죠. 이해가시죠? 그러면 달러를 여기 곱해주면 원으로 바꿔줄 수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환율을 곱해주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형태의 구매력 평가서를 한 거죠. 그렇게 되면 교과서 나오는 방식하고 조금 다릅니다. 자, 결국 그러면 환율을 어떻게 결정짓느냐고 물으면 거꾸로 이렇게 하면 되겠죠. 환율이란 것은 P스타의 B에 해당한다. 양국의 결국 물가 수준의 B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물가 수준은 무엇의 역수입니까? 화폐의 구매력 수준의 역수입니다. 물가가 높으면 구매력은 떨어지고 물가가 낮으면 구매력은 높아집니다. 따라서 결국 자국의 화폐의 구매력과 외국 화폐의 구매력의 비로 결정된다는 것이 구매력 평가설이에요. 아주 중요한 형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구매력 평가설이라는 것은 결국 뭘 이야기하냐면 물가 수준이 높으면 환율 수준도 높을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높으면 높을 거라는 건데 이거는 그런데 크게 쓸 데가 잘 없어요. 환율이 전혀 없다가 만들어내는 건데 이런 경우보다는 더 어떤 경우가 많이 쓰이냐면, 자, 금방 본 게 E는 P스타였는데 이거보다 뭘 많이 물어보냐면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 10%고 일본 물가 상승률이 3%일 때 환율이 어떻게 변할까? 이게 더 많이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이 식을 이제 로그를 취해서 이제 변화율 형태로 나타나면 이 다트는 P.-P.-다 이렇게 되죠. 우리나라 10%, 일본 6%면 환율은 4% 상승한다. 대체로 4% 정도 원화가 절하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이제 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느 화폐가 다른 화폐에 대해서 절상하는 경우 또는 절하하는 경우 가치의 변화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게 됐을 거고요. 자, 사례 연구를 한번 봐주세요. 초인플레이션 기간 중에 명목 화폐 추이. 자, 통화량의 급격한 증가와 물가 수준의 급격한 증가가 나타남에 따라 가지고 환율은 폭락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역시 물가 수준 또는 화폐의 구매력 수준이 환율 수준에 영향을 주고 있다. 구매력 평가설이 성립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구매력 평가설의 한계라고 되어 있는데요. 구매력 평가설의 한계는 뚜렷합니다. 구매력 평가설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 성립합니까? 재정거래가 차익거래가 가능한 경우에요.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분필이 거래가 불가능하다면 100원, 50원이라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이해가시죠? 모든 재화가 교역제는 아닙니다. 모든 재화가 교역제가 아니기 때문에 재정거래가 항상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매력 평가설이 완벽하게 성립하지 않는 두 가지 이유는 무역이 대상이 되지만 모든 재화가 완전한 대체제는 아니란 거예요. 일본 분필하고 우리나라 분필이 좀 달라요. 일본 기무치하고 우리나라 김치가 다르고 독일 맥주하고 미국 맥주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비교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구매력 평가설을 시험할 때는 어떤 방법을 쓰냐면 전 세계적으로 거의 차이 없이 동일한 공정에 의해서 제공되는 맥도날드 햄버거 같은 거를 예를 많이 들죠. 그래서 빅맥 지수에 대한 이야기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요, 결국 구매력 평가설은 환율을 설명해주는 아주 좋은 틀이지만 모든 재화가 교역제는 아니고 그 다음에 각국의 재화가 완벽한 대체제는 아니기 때문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번 장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재화 측면에서 수출, 수입, 순수출, 그 다음에 자금 측면에서의 순해외 투자라는 개념,
순수출과 순수입, 순해외 투자는 왜 일치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개념을 살펴보셨고요. 그 다음에 구매력 평가설이라는 것이 각국의 화폐의 구매력의 비로 환율이라는 것이 결정된다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다음 장부터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펴보신 수출, 수입, 순수출, 그 다음에 순해외 투자, 환율 이런 개념들이 엮어져서 개방 거시경제학이 어떻게 움직여 나가는지를 설명해 나갈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러한 개념을 중심으로 좀 더 세련된 내용들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